제2부 영웅의 탄생과 세력의 형성, 제2권 초안의 영웅들 등장, 제7장 항우와 유방, 왕좌를 건 장정. 장안의 공연불. 바로 그 무렵 함곡관에 주둔 중인 장안은 지원군을 급히 보내달라는 장계를 또다시 보내왔다. 그러나 조고는 장안의 장계를 황제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묵살해버렸다. 대부들도 장안이 보내온 장계가 위급함을 알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고가 두려워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세 황제가 낮잠을 자고 있노라니까 10여 명의 궁녀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우르르 몰려와 황제를 흔들어 깨우며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장안 장군이 대패하여 초나라 군사들이 금명간에 함양으로 쳐들어온다고 하옵니다. 초군이 쳐들어오면 저희들은 모두가 죽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하고 말하며 소리내어 울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낮잠에서 깨어난 황제는 기절초풍을 하였다. 뭐야? 초군이 함양으로 쳐들어온다고?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이세 황제는 크게 당황하여 내관을 급히 불러 물어본다. 초군이 함양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내관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사오나 그러한 소문이 파다한 것만은 사실이옵나이다. 초군을 정벌하려고 3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간 장안 장군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 장안 장군은 초군에게 여지없이 패배하여 본국의 지원군을 10여 차례나 요청해 왔사오나 조승상께서는 장안 장군의 요청을 번번이 묵살해버리셨다고 하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장안 장군이 지원군을 요청해 왔다면 승상이 어째서 묵살을 해버렸겠느냐? 그러한 사실은 폐하만 모르고 계실 뿐이지 세상은 다 알고 있는 일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지금이라도 군사를 빨리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전하의 걱정 속에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승상을 당장 이 자리에 불러라. 황제는 처음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와 불안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윽고 조고가 어전으로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자 황제는 벼락 같은 호통을 질렀다. 짐은 그대를 믿고 모든 국사를 맡겨왔었다. 그런데 그대는 변란이 일어나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는데도 짐을 속여오기만 했으니 그 죄는 마땅히 능지처참에 가당하도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분명히 고하라. 금방이라도 목을 쳐버릴 듯이 무시무시한 진노였다. 그러나 조고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며 차분하게 대답한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신은 승상으로서 내정을 담당하여 황제 폐하의 안녕을 전담해 왔사옵고 외적들에 대한 방비는 대장군 장안과 대장 왕리가 전담하기로 되어 있사옵니다. 소신이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혼자서 어찌 내정과 외침을 모두 감당해낼 수 있소리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특사를 보내시어 외침에 대응치 못한 장안을 문책하시옵고 다른 장수로 하여금 초군을 막아내게 하시면 별로 문제가 없을 줄로 아뢰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유언비어인 것이옵니다. 게다가 장안은 승상인 저에게는 아무런 기별이 없사온데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뜬 소문만 들으시고 신을 덮어놓고 책망하신다면 소신은 너무도 억울하옵나이다. 장안 장군이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여러 번 장계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오? 그런 장계가 있었다면 신이 어찌 폐하 전에 풍고하지 않았겠나이까? 폐하께서는 소신의 충성심을 추호도 의심치 말아 주시옵소서. 조고가 눈물로 호소를 하는 바람에 황제의 진노가 어이없이 풀리면서 그러면 승상은 자세한 내용을 장안 장군에게 직접 알아보도록 하시오. 장안이란 놈 어디 두고 보자. 조고는 어전을 물러나오면서 장안에 대해 속마음으로 이를 갈았다. 만약 조고에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전방전황을 한 번쯤 알아봤어야 옳을 일이었다. 그것은 승상의 의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고에게는 애시당초 애국심 같은 것은 한 푼어치도 없었던 데다가 장안을 오로지 권력투쟁의 적수로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사사건건 증오심만 솟구쳐 올랐던 것이었다. 조고가 황제에게 호되게 당하고 어전을 물러나온 그 다음날 함곡관에 있는 장안으로부터 지원군을 보내달라는 장계문이 또다시 날아올라왔다. 장안은 승상 조고가 중간에서 회방을 놓고 있다는 풍문을 듣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장계문을 황제에게 직접 보내지 아니하고 사마흔을 시켜서 조고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였다. 사마흔은 승상부로 찾아와 조고의 면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조고는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다.
무슨 일로 왔는지 내가 나가 만나보아라. 시자가 사마흔에게서 장안이 보낸 장계문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나 조고는 장계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시자에게 명한다. 사흘 안으로 대답해 줄 테니 사마흔은 어디 가지 말고 그때까지 관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여라. 사마흔은 어쩔 수 없이 관문 앞에서 사흘 동안을 꼬박 기다렸건만 그래도 조고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승상이라는 벼슬이 아무리 도도하기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조고가 이렇게까지 냉담하게 나오는 데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아서 사마흔은 하인들을 매수하여 까닭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하인들은 사마흔에게 다음과 같은 귀띔을 해주는 게 아닌가. 승상은 장안 장군을 원수처럼 미워하여 머지않아 그에게 패전의 단죄를 내리게 될 것이오. 당신은 지금 그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죽고 싶지 않거든 한시 바삐 여기서 탈출하시오. 사마흔은 그 말을 듣고 나자 전신에 소름이 끼쳐와서 그 즉시로 함양을 탈출하여 함곡관으로 말을 달렸다. 조고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사마흔을 억류해 놓은 그날부터 장안, 동해, 사마흔 등 세 장수의 가족들을 모조리 붙잡아다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사마흔을 불러들이려고 하니 사마흔은 어젯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조고는 크게 노하여 신복부와 네 장수를 불러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지금부터 사마흔을 추격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를 잡아오라. 죽이든 살리든 관계없다. 조고의 명령을 받은 4명의 장수들은 사마흔을 잡으려고 함곡관으로 추격의 말을 달렸다. 그러나 아무리 맹렬히 추격을 하여도 사마흔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에 이 길로 말을 달려가는 장수를 못 보았나? 보았지요. 그대로 달려갔으면 200리는 더 갔을 것이오. 100리쯤 더 달려가서 다시 농부들에게 오늘 새벽에 이 길로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 하고 물어보니 그들은 한술 더 떠서 보았지요. 그대로 달려갔다면 300리는 더 갔을 것이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결국 네 장수가 헌물을 켜고 돌아오자 조고는 더욱 분노하였다. 그리하여 대궐로 달려들어가 황제에게 이렇게 품하였다. 장안과 사마흔은 외지에서 적도들을 토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야합하여 반역을 도모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사령관을 다른 사람으로 경질하시고 장안은 함양으로 불러올려 차명에 처해버리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커다란 변란이 생길 것이옵니다. 이세 황제는 장안이 반역을 도모한다는 말을 듣고 시퍼렇게 겁을 내며 그자가 반역을 도모하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장안은 수중에 30만 대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군사를 더 보내달라고 성화같이 졸라대고 있으니 이것은 반역을 도모하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황제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승상의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이요. 그러면 장안 대신에 누구를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게 좋겠소? 대장 조상이 적임자인 줄로 아뢰옵니다. 조상은 조고의 조카였다. 조상이 사령관으로 임명되자 조고는 장안에게 보내는 조서를 자기 손으로 써주면서 조상에게 명한다. 속히 부임하여 장안을 즉시 함양으로 올려보내라. 한편 주야 겸행으로 함양에서 도망쳐 함곡관으로 돌아온 사마흔은 함양에서 겪은 조고의 행패에 대하여 장안에게 낱낱이 고해버렸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장안은 눈물을 뿌리며 통탄한다. 조정에서는 간신히 날뛰고 일선에서는 강적이 덤벼오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단 말이냐. 아무튼 동해 장군을 불러다가 금후의 대책을 세워보기로 하자. 동해 장군을 막 불러오려고 하는데 동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급히 달려들어오며 말한다. 사령관님, 큰일 났사옵니다. 조금 전에 함양에서 저를 찾아온 진이라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조고는 우리네 가족들을 모조리 옥에 가둬놓고 우리 세 사람을 함양으로 상경하라는 조서를 내려보냈다고 하옵니다. 뭐야? 조고가 우리네 가족들을 옥에 가둬놓고 우리들을 함양으로 불러올리려고 한다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인가? 장안은 가족들이 조고의 손에 체포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펄쩍 뛰며 놀랐다. 동해가 대답한다. 조고는 천하의 간신이어서 일찍이 이사의 삼족을 몰살했듯이 이번에는 우리들을 함양으로 불러들여 삼족을 멸해버리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함양에서 진이라는 친구가 급히 망명을 왔으니 진이를 이곳에 부르셔서 자세한 사항을 직접 들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이가 장안의 앞에 불려나와 이렇게 말했다. 조고는 장안 장군을 권력투쟁의 원수로 생각하고 장군을 함양으로 불러올려 숙청해버릴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하니 장군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양으로 올라가셔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마침 그때 밖에서 요령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려오더니 함양에서 황제 폐하의 칙사가 도착하였사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었다. 장안이 부랴부랴 달려나와 영접하는데 칙사라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조고의 조카인 조상이었다. 조상은 그 자리에서 장안에게 황제의 조서를 전달해 주었는데 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조서. 장안 장군은 여러 해 동안 외지에서 적도들을 진압, 토벌하느라고 고생이 너무도 많았소. 장군의 공적이 지대하므로 때를 가려 상을 후하게 내리기로 하겠거니와 우선 장군의 과로를 풀어주고자 사령관의 직책을 해임하고 대장 조상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하니 장군은 모든 군무를 후임자에게 맡기고 함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쉬도록 하시오. 장안은 조서를 읽어보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생사람을 감언이설로 꿰어 잡아들이려는 조고의 간악한 수법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장안은 즉석에서 조상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이놈, 우선 내 놈부터 죽여버려야 하겠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조상의 목을 장검으로 후려갈기려 하였다. 그러자 사마흔이 급히 달려들며 만류한다. 쥐새끼 같은 놈의 목을 쳐본들 칼만 더러워질 뿐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살려두었다가 후일에 유용하게 이용하기로 하시지요. 그리고 동해도 그 나름대로 장안에게 고한다. 이자는 조고의 졸도임이 분명하나 명색은 황제의 칙사이옵니다. 그러므로 이자를 함부로 처단했다가는 엉뚱한 죄명을 뒤집어 쓰기가 쉽사옵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것만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장안은 그도 그럴 성심퍼 조상을 죽이지는 않고 영창에 가두어 두기만 하였다. 어쩔 수 없는 명장의 변신. 장안은 황제의 칙사인 조상을 영창에 가두기는 하였으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항우가 언제 또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형편인데다가 함양에서는 지원군을 보내 오기는커녕 생사람을 두들겨 잡고 있으니 자신이 처신할 바를 알 길이 없었다. 장안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자 불현듯 떠오르는 사람은 전임 시황제였다. 시황제께서는 나를 알아보아 주셨건만 우매한 이세 황제는 나를 몰라보아서 이 지경이 되었구나. 장안은 간신 조고도 밉기 그지없었지만 그보다도 더 원망스러운 사람은 이세 황제였다. 그러나 장안은 황제가 비록 혼매하더라도 나는 신하로서의 도리만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황제에게 상소문을 직접 올려보기로 하였다. 그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도는 오직 하나뿐이라 여겼다. 그것은 간신 조고의 일당을 조정해서 깨끗이 몰아내고 거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초군을 섬멸하는 길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장안은 이세 황제에게 비장한 내용이 담긴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고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들어있었다. 만약 폐하께서 조고의 간악함을 깨닫지 못하시고 언제까지나 그 농락에 놀아나신다면 폐하 자신도 머지않아 조고의 손에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될 것이옵고 시황제께서 심혈을 기울여 이룩해 놓으신 대진제국도 그로 인해 패망의 비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최후의 간언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소문이 황제의 손에 순순히 전달될 리는 만무하였다. 조고는 장안의 상소문을 읽고 분노에 몸을 떨며 명하였다. 어느 놈이 이런 상소문을 가지고 왔는지 그 놈을 내 눈앞에서 당장 물고를 내버려라. 결국 애꿎은 사자만 죽게 된 셈이었다. 장안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비탄에 빠져버렸다. 그때 함양에서 망명해온 진이가 장안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아무리 나라를 구하려고 애쓰셔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조고는 진작부터 장군의 가족들을 체포해놓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장군께서 아무리 전공을 세우셔도 조고는 장군을 절대로 살려두려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조상을 빨리 차명하시고 장군께서는 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진이는 얼른 대답하기가 거북한 듯 잠시 주저하는 빛을 보였다.
장하는 눈앞의 현실이 하도 암담하여 진이에게 다시 묻는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도무지 알 길이 없구려.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시오. 그래도 다시 주저하는 빛을 보이던 진이는 어떤 결심이 섰는지 비장한 얼굴을 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진나라는 머지않아 망해버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장군께서는 갱생하실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하옵니다. 그 길은 초장 항우와 제휴하여 진나라를 신속히 멸망시켜버리는 방도뿐이옵니다. 장하는 진이의 말을 듣고 펄쩍 뛸 듯이 놀란다. 아니, 나더러 항우와 결탁하여 진나라를 내 손으로 때려 부수라는 말이오? 그건 안 될 말이오. 한평생을 충졸로 살아온 나더러 어찌 변절을 하란 말이오? 진이가 다시금 타이르듯 대답한다. 물론 장군의 충절은 지극히 고귀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충절을 하려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할 것이옵니다. 이세 황제는 조고와 결탁하여 장군을 숙청하려 하오니 장군께서는 누구를 위해 충절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나를 죽이려는 자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듣고 보니 말인즉 옳은 말이었다. 임금없이 어찌 충신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장하는 변절이라는 말 자체가 비위에 거슬려서 듣기 싫소. 듣기 싫으니 썩 물러가오. 하고 화를 내며 진이를 쫓아내버렸다. 그러나 암담한 현실이 일시적인 화풀이로 해결될 리는 만무하였다. 그리하여 날마다 깊은 고민에 잠겨 있는데 어느 날 조나라의 진여 장군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친필 서한을 받았다. 장군께서 조고의 모함에 빠져 몹시 고민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일찍이 진나라의 명장이셨던 백기 장군은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배의 모함으로 결국은 사약을 마시고 죽음을 당했고, 가까이는 만리장성을 쌓는데 공로가 많았던 몽염 장군도 간신 조고의 손에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군이 마수에 걸려들었다고 하니 무슨 재주로 화를 면할 수가 있소리까? 진나라는 이미 조고의 천하가 되어버렸는지라 진나라가 조만간 망할 것은 천운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군은 그런 점을 감안하여 심기일전 각 지방의 제후들과 협력하여 진나라를 미련 없이 때려 부수고 스스로 대사를 도모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항우와 결탁하여 갱생의 길을 타개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사료되옵니다. 깊이 고려해 보시옵소서. 진여의 충고는 수일 전에 들은 진이의 의견과 너무도 흡사하였다. 장하는 진여의 우정 어린 서한을 받아보고 마음이 크게 동요되었다. 현군이 없는데 어찌 충신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백기 장군과 몽염 장군은 결국 충성을 다하다가 간신 조고의 손에 죽고 만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경험적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나까지 어리석게 그들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장한이 이와 같은 회의에 잠겨있는 어느 날 진이가 다시 나타나서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장한도 이제는 화를 내지 않았다. 항우와 결탁하여 갱생의 길을 모색해보라는 말이오? 예, 그러하옵니다. 어차피 홀로 대사를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우와 힘을 합친다면 대사를 도모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옵니다. 장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와 항우는 결탁할 사이가 못 되네. 어째서 결탁할 사이가 못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뚜렷하오. 항우의 계부인 항량을 죽인 사람은 바로 나요. 그런 까닭에 항우가 나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한 항우와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있겠소? 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장군께서 항우와 결탁할 용의만 있으시다면 그런 문제는 제가 항우를 직접 찾아가 해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하를 경영하려는 이 판국에 그와 같은 사사로운 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대는 그만한 자신이 있다는 말이오? 자신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함부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진이는 장한의 허락을 받고 항우를 만나려고 초진으로 말을 달렸다. 항우는 진이를 만나자 대뜸 큰 소리를 치고 나온다. 장한이 세객을 보낸 것을 보니 그자가 몹시 공경에 처한 모양이구려.
그러나 진이는 항우가 큰 소리를 치거나 말거나 자기 할 말을 당당하게 펴나간다. 진초 양군은 전투 태세로 대치한 지가 너무도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사들은 피차간에 몹시 지쳤고 재정적으로도 쌍방이 몹시 궁핍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는 초군을 위해서나 진군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옵니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양군은 자멸해버리고 제3자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항우는 소리를 크게 내어 웃으며 조롱하듯 말한다. 하하, 그러니까 나더러 장안에게 항복을 하라는 말인가? 항우의 입에서 항복이라는 말이 나오자 진이는 그 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얼른 이렇게 말했다. 아니옵니다. 천하의 명장이신 장군에게 누가 감히 항복을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장군께서 장안의 항복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권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장안이 나에게 항복을 하겠노라고 하더란 말이오? 예, 그러하옵니다. 장안은 진작부터 본인의 역부족을 깨닫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조고의 모함에 빠진 원한도 있고 하여 마침내 장군에게 투항할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장군께서 장안의 투항을 흔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제가 장군을 찾아뵙게 된 동기는 바로 거기에 있사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장안은 나의 계부를 살해한 나의 원수요. 설사 그가 항복을 해오기로 내 어찌 그런 원수놈을 살려둘 수 있단 말이오. 진이는 그 소리를 듣자 벼랑간 앙천대소를 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빈정거렸다. 아, 나는 항우라는 인물을 대우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알고 보니 항우는 보잘것없는 고양이에 지나지 않았었구나. 그것은 항우에 대한 지독한 모욕의 말이었다. 그러자 항우는 크게 분노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들며 진이에게 호통을 지른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내 놈이 죽고 싶어 안달이 났구나. 진이는 항우가 화를 내거나 말거나 태연히 대꾸한다. 내가 듣던 장군과는 달리 막상 만나고 보니 장군의 그릇됨을 알 수 있었소이다. 그러니 내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으리요. 무릇 참다운 영웅이란 나라를 위해서는 가문을 잇고 어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원수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요. 장안은 장군의 계부를 사사로이 죽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나라를 위해 죽인 것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임을 감안하여 장안을 미워할 일은 아니었소. 그런데 장군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어 대본을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으니 내 어찌 장군을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리요. 항우는 진이의 당당한 변론에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감정이 용납치 않아서 내 이놈, 아직도 주둥이를 방자스럽게 놀릴 작정이냐? 하고 또 한 번 호통을 질러댔다. 그러자 아까부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군사범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항우에게 장군 전에 긴히 여쭐 말씀이 있사오니 저 사람을 숙소에 돌아가 기다리고 있게 해주소서. 하고 항우를 말리며 나섰다. 항우는 범증의 요청을 받고 진이에게 말한다. 장안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여 대답할 테니 일단 숙소에 돌아가 기다려주시오. 진이가 물러가고 나자 범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장안이 항복하려고 사람을 보내왔으니 장군께서는 그의 항복을 무조건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함양을 함락시키려면 우선 함곡관부터 점령해야 하는데 우리가 함곡관으로 쳐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에 장안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장안은 그처럼 뛰어난 백전노장입니다. 그러한 장안이 지금 우리에게 항복해 오려는 이유는 조고의 모함에 빠져서 죽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군께서는 사사로운 원한을 생각지 마시고 대본에 쫓아 그의 항복을 은희로 받아들이시면 그는 장군에게 신명을 다해 충성할 것이옵니다. 지금 진나라에서 믿을 만한 장수라고는 오직 장안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므로 장안만 우리 편으로 끌어오면 진나라는 비어있는 나라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양을 함락시키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일이 될 것이 아니옵니까? 항우는 아직도 장안에 대한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코대답만 하고 있었다. 그러자 범증이 다시 음성을 높여 말한다.
만약 우리가 장안의 항복을 받아주지 않으면 장안은 다른 나라로 달려가 우리에게 결사적으로 덤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나라를 정복하기도 어렵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적과 싸워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항우는 계속 설익은 대답만 하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범증은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한다. 장안이 진의를 시켜 우리에게 항복을 자원해 온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입니다. 옛글에 하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앙화를 입게 된다는 말씀이 있사오니 장군께서는 구원을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장안의 항복을 흔쾌히 받아들이시는 대인의 금도를 보여주시옵소서. 국가의 대계는 사람을 잘 쓰는 데 있는 것이옵니다. 계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지극히 사사로운 일이옵고 좋은 장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천하의 공사이옵니다. 사사로운 일로서 천하의 공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범증이 이같이 설득하자 항우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듯이 얼굴을 번쩍 들며 결연히 말한다. 군사의 말씀을 고맙게 들었소이다. 그러면 장안의 사자를 이리로 불러오시오. 항우는 진이를 불러들여 웃음조차 지어 보이며 말했다. 범증 군사의 권고에 따라 장안 장군의 항복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니 귀공은 함곡관으로 돌아가 장안 장군에게 칙사의 목을 베어 가지고 오도록 하시오. 진이가 크게 기뻐하며 함곡관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니 장안은 불안스럽게 말한다. 범증은 천하의 무서운 도사요. 그가 사술로서 나를 꿰어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오. 그 점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제가 항우를 다시 찾아가 다짐을 단단히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이가 항우를 다시 찾아와 장군께서는 설마 장안을 속임수로 잡아다가 죽이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물어보니 항우는 크게 웃으며 대답한다. 대장부 일언은 태산보다도 무거운 법이요. 내가 장안 장군을 죽이려고 한다면 어찌 이 같은 잔꾀를 쓰겠소. 그 점이 의심스럽다면 내가 증표를 주리다. 항우는 화살 한 대를 부러뜨려 한 개는 진이에게 주고 다른 한 개는 자기가 간직하면서 말한다. 이 증표를 가지고 가서 나를 믿고 안심하고 오게 하시오. 진이가 함곡관으로 돌아와 그 증표를 장안에게 전하니 장안은 크게 기뻐하면서 옥에 갇혀있던 칙사 조상을 끌어내어 즉시로 목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모든 장수들과 함께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10만 대군을 이끌고 함곡관을 나와 항우가 주둔하고 있는 장남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진을 펼쳤다. 그리고 수십 명의 장수들과 함께 백기를 높이 들고 소금에 절인 칙사 조상의 머리를 가지고 항우의 진지로 찾아오니 항우는 범증을 비롯하여 많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원문까지 몸소 영접을 나와주는 것이었다. 장안은 땅에 엎드려 울면서 항우에게 고한다. 소장은 장군의 계부를 살해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군께서 소장을 이처럼 정중하게 맞아주시니 감격스러운 말씀 다할 길이 없사옵니다. 차후에는 신명을 다해 장군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항우는 장안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기꺼이 말한다. 장군이 우리에게 투항해 왔으니 이제는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할 동지가 된 것이오. 어제의 적이 오늘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할 시무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오. 나는 장군을 철석같이 믿으니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오. 우리가 후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날이면 장군의 공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장안은 너무도 감격스러워 아무런 말도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하였다. 실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착잡하기 짝이 없는 장안의 심정이었던 것이다. 노공과 패공의 관중왕을 향한 약정. 장안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항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이 함양에 알려지자 승상조고는 기절초풍을 할 듯이 놀랐다. 그리하여 대궐로 달려와 이세 황제에게 나무라듯이 아뢰었다. 폐하. 함곡관을 수비하고 있던 장안이 폐하를 배반하고 항우와 손을 잡았다고 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은 진작부터 그놈의 모반이 의심스러워 일찌감치 없애버리도록 아뢰었사온데 폐하께서 결단을 미루시는 바람에 기어코 큰일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장안이 항우에게 투항한 원인은 오로지 조고의 모함 때문이었건만 간악하기 짝이 없는 조고는 모든 책임을 황제에게 뒤집어 씌웠다. 어리석은 이세 황제는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줄로 알고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해서 말한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짐은 승상만을 믿으니
모든 일은 승상의 생각대로 해주시오. 조고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신은 이런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장안의 가족들을 비밀리에 연금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이제는 그의 가족들을 거리로 끌어내어 대중 앞에서 목을 잘라 만인의 경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장안의 가족들을 미리 붙잡아 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처사였소. 술과 계집밖에 모르는 이세 황제는 조고의 말이라면 무조건 찬성이었다. 이리하여 조고는 장안의 가족들을 거리로 끌어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목을 잘라 살해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전군에 비상명령을 내려놓았다. 장안이 초군과 결탁하여 함양으로 쳐들어올지도 모르니 50만 전군은 즉각 전투 태세를 갖추어라. 진나라가 비록 부패했다고는 하지만 50만 강군의 위력은 아직도 건재하였다. 한편 항우에게 투항한 장안은 가족들이 조고의 손에 참살되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목을 놓아 울면서 항우에게 호소했다. 지금 함곡관을 지키는 진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함곡관을 거쳐 지금 당장 함양으로 쳐들어가십시다. 저는 제 손으로 진나라를 멸망시켜서 조고에 대한 원수를 기어코 갚아야 하겠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함양으로 쳐들어가 장군의 원수를 갚아봅시다. 성미가 거친 항우는 오로지 승리감에 도취되어 적의 정세를 생각치 아니하고 무조건 발군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군사범증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선다. 장군,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항우는 범증의 반대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함양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어째서 불가하다는 말씀이요? 범증이 침착하게 대답한다. 우리 군사는 오랫동안 외지에 나와 있는 관계로 몹시 피로해진 데다가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장안 장군이 우리와 손을 잡은 관계로 진나라 50만 대군이 비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나라는 정치적으로 질이 멸렬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오나 50만 대군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함양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우리 쪽 손실이 클 것으로 판단되옵니다. 군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구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씀이요? 회왕께서 그동안 수도를 팽성으로 옮기셨지만 아직 모든 체제가 안정되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일단 팽성으로 돌아가 우리 군사들에게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게 하면서 국기를 튼튼히 다져놓은 연후에 진군에 대한 공략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줄로 아뢰옵니다. 기어이 팽성으로 회군해야 할까요? 꼭 그래야만 할 줄로 아뢰옵니다. 그 이유는 진군은 지금 보복심에 끌어올라서 팽성의 수비가 허술한 것을 알기만 하면 대거에 팽성으로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회왕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팽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범증의 말은 앞뒤가 정연하였다. 항우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소이다. 그러면 함양 공략은 일단 보류하고 우선 팽성으로 돌아가기로 하십시다. 항우가 장안과 그의 군사들까지 모두 거느리고 팽성으로 돌아오자 회왕은 맨발로 달려나와 항우의 두 손을 잡고 반갑게 영접하였다. 마침 그 무렵 남양을 공략하던 유방도 회왕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거느리고 팽성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회왕은 항우와 유방의 환도를 크게 기뻐하면서 환영연을 성대하게 베풀어 주었다. 그 자리에는 200여 명의 장수들이 참석했는데 그들을 계열별로 분류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유방계, 소하, 번쾌, 조참, 주발, 왕능, 하후영, 시무, 참압, 노관, 정복, 부관 등등. 항우계 범증, 영포, 우영, 종임해, 환초, 정공, 옹치, 장안, 사마흔, 동해, 위표, 장이, 공호 등등. 계열이 뚜렷하게 다른 두 파의 장성들이 하나로 화합해 나가려는데 초군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내재해 있었다. 초회왕은 항우와 유방에게 똑같은 축배를 내리며 두 사람의 전공을 이렇게 치하하였다. 장남 전선에서 연전연승한 항우 장군의 전공과 남양 전선에서 승리를 거듭한 유방 장군의 전공은 초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요. 그러기에 과인은 두 분에게 똑같은 자귀를 수여하기로 하겠소.
항우 장군은 장안후로 봉하여 노공이라 부르고 유방 장군은 무안후로 봉하여 패공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니 이 자리에 참석한 만조백관들은 오늘부터 두 장군을 그렇게 불러주시도록 하오. 항우와 유방으로서는 영광스럽기 짝없는 은총이었다. 이것은 회왕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서로 간의 경쟁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나라를 신속히 발전시켜 나갈 계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우와 유방은 다 같은 무장이면서도 성품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항우는 용맹하면서도 고집스러워 모든 일을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농후하였고 유방은 우유부단한 듯 하면서도 인내심이 강하여 매사를 순조롭게 풀어나가는 성품이었다. 그러기에 초회왕은 두 사람을 모두 신임하면서도 항우를 대할 때에는 일종의 위압감 같은 것을 느껴왔었고 유방을 대할 때에는 마치 자애로운 친구를 만나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만의 느낌이었을 뿐 그런 기색을 표면에 나타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우와 유방이 팽성으로 돌아와 몇 달을 지내는 동안에 초나라의 기틀은 괄목상대할 만큼 튼튼하게 다져졌다. 마침 그 무렵 함양에 밀파되었던 첩자들이 돌아와 진나라의 정세를 이렇게 보고하였다. 이세 황제는 여전히 주색에 빠져 있고 조고라는 자는 권력 구축에만 혈안이 되어 사람들을 연방 죽여대는 바람에 국정은 남마처럼 어지러웠습니다. 항우는 그 보고를 듣고 회왕에게 품한다. 신은 오래전부터 도탄 속에 빠져 있는 진나라 백성들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진나라의 국정이 몹시 문란하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진나라를 정벌할 때가 아닌가 하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소장에게 진나라를 정벌하라는 군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초회왕은 웃으면서 항우에게 대답했다. 함양을 공격하겠다는 경의 의견에는 과인도 찬성이오. 그러나 적이 숫자도 많고 전통적으로 막강하기 때문에 경이 단독으로 쳐들어가기보다는 패공과 협동하여 양군이 동시에 진군을 공략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 같구려. 그러나 항우는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패공과 협동작전을 펴면 유리한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소장 혼자서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옵니다. 함양 공략의 전공을 혼자서 차지하려는 항우의 속셈을 회왕은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대전쟁을 항우에게만 맡겨버릴 수는 없는지라 양두 마차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 오고 있는 회왕으로서는 유방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얼른 이렇게 말했다. 이번 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전쟁이니만큼 싸우려면 총력을 기울여 싸워야 할 것이오. 패공을 불러다가 패공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유방이 어전으로 불려나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항우 장군과 소장이 협동작전을 펴나가면 함양을 함락시키기는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유방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타협적이었다. 초회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항우와 유방에게 명한다. 그러면 두 장군은 두 갈래로 나누어 동시에 함양으로 쳐들어 가주시오. 함양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소. 어느 편이 멀고 어느 편이 가까운지 모르겠구려. 그러자 늙은 대부들이 입을 모아 대답한다. 동쪽으로 가는 길은 지세가 험한 반면의 거리가 약간 가깝사옵고 서쪽으로 가는 길은 지세가 평이한 반면의 거리가 약간 멀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나 비등비등한 거리일 것이옵니다. 회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며 말한다. 그렇다면 누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결정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회왕 자신이 동과 서의 두 글자를 써서 제비를 만들어가지고 패공보다는 노공의 나이가 한 살 더 많으니 제비는 노공이 먼저 뽑도록 하시오. 하고 말했다. 초회왕은 두 사람에게 공평을 기하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던 것이다. 이윽고 제비를 뽑고 보니 항우는 동으로 유방은 서로 방향이 결정되었다. 초회왕은 양군이 출정을 하게 되자 환송연을 성대하게 베풀어 주었다. 환송연이 끝나가자 회왕은 두 장군의 손을 좌우에 붙잡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두 장군이 장정의 길에 오르게 되었으니 과인은 두 분 장군께서 기필코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천지신명께 축원하겠소. 진제의 무도한 학정에 오랫동안 시달려 오고 있는 백성들을 구출해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거룩한 일이겠소.
그런데 과인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중대한 문제 하나를 이 자리에서 두 분에게 밝히고 싶소이다. 예기치 못했던 회왕의 발언에 항우와 유방은 똑같이 긴장하였다. 회왕은 무엇 때문인지 오랫동안 심각하게 침묵에 잠겨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한다. 나는 초국의 왕족 출신이기는 하지만 본신은 미천하게 자라온 몸이요. 두 장군은 그러한 나를 왕으로 옹립하여 지극히 대하여 주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나는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본시부터 몸이 허약한 데다가 경륜조차 부족하여 왕의 구실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오. 그러자 항우와 유방은 똑같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대왕의 말씀은 너무도 겸손하신 말씀이옵니다. 오늘날 초국의 기틀이 튼튼하게 된 것은 오로지 성은에 입은 덕택임을 거듭 아뢰옵니다. 두 분의 충성심을 내 모르는 바는 아니오. 그러나 패망했던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순전히 두 분의 공로요. 그래서 두 분이 장도에 오르는 이 기회에 즈음하여 나는 두 분에게 중대한 약정을 하나 하고 싶소이다. 대왕께서 소신들에게 무슨 약정을? 항우와 유방은 똑같이 반문하였다. 만약 두 분께서 나와의 약정을 꼭 지켜주시겠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아예 말을 아니하겠소이다. 항우와 유방은 똑같이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아랜다. 대왕의 분부를 소신들이 어찌 거역할 수가 있어오리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정만은 기필코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말하겠소. 두 장군은 지금 동과 서로 나뉘어 함양으로 쳐들어가게 되었는데 누가 함양을 먼저 점령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요. 그러므로 함양을 먼저 정벌하는 사람을 관중왕으로 삼고 뒤떨어진 사람은 그냥 신하로 삼기로 합시다. 내가 두 분과 약정하고 싶던 것은 바로 그것이니 두 분은 그 약정만은 꼭 지켜주기 바라오. 약정치고는 너무도 거창한 약정이었다. 항우와 유방은 갑자기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저희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된다면 대왕께서는? 항우가 그렇게 반문하자 초회왕이 대답한다. 두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왕위에서 물러나 여생을 한가롭게 살아갈 생각이오. 그러자 유방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저희들은 진나라를 평정하고 나면 대왕을 황제로 받들어 모실 계획이오니 초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문제는 차차로 하고 두 분은 나와의 약정을 준수하겠다는 뜻에서 내 앞에서 의형제의 결의를 맺어주면 고맙겠소이다. 이리하여 항우와 유방은 초회왕 앞에서 의형제를 맺고 장도에 오르게 되었는데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신하가 되느냐 하는 거창한 도박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약법 3장과 현인 여의기. 이세 황제 3년 이른 봄. 함양을 정벌하려고 10만 군사를 이끌고 팽성을 출발한 유방은 창성이라는 소읍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창성 성주는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응전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성주가 거느린 병력이 4~5천 명밖에 없어서 10만 대군과 감히 대적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그런대로 성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만은 분명해 보였다. 이런 사태를 보고 번쾌가 유방에게 큰 소리로 진언한다.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을 모르는 모양이니 창성을 송두리째 때려 부숴버립시다. 그러나 유방은 머리를 가로 흔들며 대답한다. 우리의 막강한 병력으로 창성을 때려 부수기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도 쉬운 일이요. 그러나 성을 때려 부수노라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피치 못하게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이 아니겠소?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일어난 우리가 백성들을 우리 손으로 희생시키면 누가 우리를 정의의 군사로 받아주겠소? 그러하니 무력으로 성을 정복할 생각을 접고 먼저 선모공작으로 민심을 회유해 보기로 하십시다. 어떤 방법으로 민심을 회유하시겠다는 말씀이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문을 날려보내면 백성들은 그 경문을 읽어보고 우리한테 마음을 돌리게 될 것이요. 경문은 내가 직접 써서 보낼 것이니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이요. 유방은 즉석에서 붓을 들어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고함이라는 경문을 썼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경문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고하노니 나 초군대장 유방은 진나라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그대들을 구출하려고 왔노라. 선량하기 짝이 없는 그대들은 진제의 살인적인 가렴주구에 얼마나 시달려왔는가.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성을 때려 부수고 성 안으로 돌입하여 그대들을 구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나 무력으로 창성을 함락하노라면 선량한 그대들도 전하의 희생을 면하기가 어렵겠기에 그대들을 위해 무력 행사를 자제하고 있노라.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은 나의 이러한 고충을 10분 짐작하여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의 진영으로 스스로 귀순해 오도록 하라. 누구를 막론하고 나에게 귀순해 오는 자에게는 신분을 보호해 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무의 생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기로 하겠다. 거듭 당부하노니 사지에서 새로운 삶의 활로를 찾고자 하는 백성들은 서슴지 말고 내게로 귀순해 오라. 나는 그대들을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을 거듭 다짐하노라. 초서군 대장 유방. 유방은 이러한 경문을 써서 화살에 매어 성 안으로 날려보냈다. 성 안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경문이 날아내려온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경문의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는 저마다 감격스러워하면서 우리는 이제야 지옥 속에서 구세주를 만나게 된 셈이로구나 하고 모두들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리고 백성들은 경문을 돌려가며 읽어보았는데 경문을 읽어보고선 환호성을 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를 모르는 까막눈의 백성은 경문의 내용에 살을 덧붙여 초군 대장 유방 장군께서 우리들을 구출해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니 우리들이 어찌 귀순을 주저할 것인가. 오늘 밤으로 대거 유방 장군에게 달려가기로 하자. 하고 대중을 향하여 외치자 어떤 지혜로운 노인이 꾸짖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아. 만약 이런 경문이 날아온 사실을 관원에서 알면 우리 모두가 죽어날 판인데 어쩌자고 귀순을 선동하는가. 이런 일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네. 혹시라도 관원에서 알게 되면 한 사람도 성을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네. 그리하여 그날부터 성 안의 젊은이부터 시작하여 밤이 되면 관원의 눈을 속여가며 10명, 20명씩 성벽을 기어넘어 초군 진지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다. 유방은 자기를 찾아오는 젊은 청년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기에 귀순한 청년들 간에는 유방 장군이야말로 우리들을 구해주기 위하여 하늘이 보내주신 성장이심이 분명하다 하는 소문까지 떠돌게 되었다. 진나라 관원들은 처음에는 그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창성 안에는 젊은이들은 씨가 마르고 집집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늙은이들 뿐이었다. 이에 성주는 크게 당황하여 부하들을 거느리고 뒷문으로 도망을 치는 수밖에 없었다. 창성 성주가 성을 비워둔 채 도망을 쳐버리자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 유방을 기꺼이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유방은 선모 공작만으로 창성을 무혈 점령하게 되었다. 유방은 창성에 입성하자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위로연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유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진나라의 학정으로 고초가 얼마나 많으셨소이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 주시오. 진나라는 그동안 수많은 법령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혀왔지만 오늘부터는 그러한 법령들은 모두 폐기해버리기로 하겠소. 그러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도모하려면 법이란 것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여러분 스스로의 안녕 질서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 약법 3장이라는 간략한 법규를 새로 선포하겠소. 약법 3장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내가 이제부터 약법 3장을 설명해 드릴 것이니 이것만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주시오. 그리고 유방은 약법 3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엄벌에 처한다. 셋째, 지금까지 백성들을 괴롭혀온 진나라의 모든 법령은 오늘로써 완전히 폐기한다. 약법 3장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너무도 감격스러워 원근 각지에서 앞을 다투어 유방의 그늘로 모여들었다. 창성 바로 이웃 고을은 고양성이었다. 고양 성주 왕덕은 유방이 약법 3장으로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려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그리하여 유방을 일부러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장군께서 약법 3장으로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려 나가신다고 하오니 바라옵건대 저희 고을도 함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뻤다.
귀공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고향성을 나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이요? 성주의 사명은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고 여기옵니다. 장군께서 제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장군과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저희 고을에도 친히 입성하셔서 백성들에게 자애로운 정치를 골고루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유방은 고향성도 무혈 점령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고향 성주 왕덕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현인이었다. 유방은 고향 성주 왕덕과 의기상투하는 바가 있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부탁을 하였다. 나는 썩어빠진 진나라를 때려 부수고 백성들을 골고루 잘 살아갈 수 있는 새 나라를 세워볼 생각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귀공이 나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왕덕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저같이 무능한 사람을 그처럼 생각해 주시니 영광스럽기 그지없사옵니다. 그러나 저는 고향 백성들과 정이 들어서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사옵니다. 만약 장군께서 인재를 구하신다면 저희 고을에 사는 현인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사옵니다. 유방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물었다. 이름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름을 여익이라고 하는 68세의 노인이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미친 늙은이라고 부르옵니다. 외모로 보아서는 형편이 없사오나 천문에 능통하여 흥망의 천운을 알고 난세의 상황에 통달한 희대의 현인이옵니다. 그처럼 천운에 통달한 사람이 어찌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고성방가만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오? 젊었을 때에는 학문 연구에 골몰하며 지냈으나 시황제의 분석행유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갑작스럽게 술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장군께서 거두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여익이라는 노인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여노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 귀공이 그 노인을 나한테 좀 데리고 오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왕덕이 유방의 부탁을 받고 여익이를 집으로 찾아가니 여 노인은 이날도 술에 취해 노래만 부르고 있었다. 왕덕은 여 노인을 붙잡고 간곡하게 말한다. 선생은 오늘날까지 명군을 만나지 못해 오랫동안 취생몽사로 허송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관인 후덕하신 유방장군이 나타나서 왕업을 새로 닦고 있으니 선생은 심기일전하시어 이제부터는 그분을 도와 새로운 세상을 성취하도록 하시옵소서. 저는 그 어른의 부탁을 받고 선생을 모시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 노인은 고개를 가로 흔들며 대답한다. 유방이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말은 나도 들어 알고 있소. 그러나 그는 현인에 대한 예우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가 나를 예우로 맞아가지 않는데 내가 귀공을 호락호락 따라가면 더욱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게 아니오.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겠소이다. 왕덕은 여 노인이 거절하는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말했다. 선생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본디 기변에 능하시니까 그런 일은 그 어른을 직접 만나셔서 처리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옵니까? 여익이 노인은 즉석에서 왕덕을 따라 유방을 만나러 왔다. 때마침 유방은 걸상 위에 걸터 앉아 있었고 2명의 여인이 발을 씻겨주고 있어서 여 노인이 방 안에 들어와도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여 노인은 방 안에 들어와서도 두 손을 모아 잡고 서 있기만 할 뿐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유방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유방의 불손한 태도가 비위에 거슬렸던지 유방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뜸 퍼붓듯이 묻는 것이다. 귀공은 진나라를 위해서 제후들을 치려는 것인가? 혹은 제후들의 도움을 얻어 진나라를 치려는 것인가? 도대체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편인가? 초대면의 유방에게 대한 모욕도 이만저만이 아닌 질문이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제 아무리 관인 후덕하다는 유방도 화가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유방은 발을 씻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퍼붓듯이 외친다. 이 썩어 빠진 늙은 거사. 온 천하가 진나라의 가혹한 법령에 시달리고 있기에 나는 회왕의 명을 받고 서로로 진나라를 치러 온 정의의 지사이다. 그러한 나를 보고 진나라를 도우러 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자 연호인은 즉석에서 태연스럽게 꾸짖듯이 말한다.
귀공이 진을 치러 온 의장이라면 만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신복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귀공은 어른이 나타났는데도 발을 씻으며 예의조차 갖출 줄을 모르니 이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단 말인가. 현인들을 이런 식으로 모조리 쫓아내버리면 귀공은 누구와 더불어 천하를 도모할 생각인가. 귀공이 큰 뜻을 품고 있다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로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여 노인을 부랴부랴 상좌로 모셔놓고 새삼스러이 용서를 빌며 말했다. 실상인즉 선생께서 이처럼 속히 오실 줄을 모르고 결례가 많았사오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 노인은 그제서야 파한대소하며 말한다. 하하, 패공은 역시 관인 후덕한 사람이 틀림없소이다. 내 비록 늙은 몸이오나 오늘부터는 패공을 위하여 신명을 다하겠소이다. 그리고 나서 천하대사에 대한 경륜을 펴는데 그의 경륜은 장강의 유수와 같이 도도하였다. 유방은 여 노인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저는 지금부터 10만 군사를 이끌고 함양으로 쳐들어가고자 하옵는데 선생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여 노인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대답한다. 패공께서 지금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10만 군을 이끌고 함양으로 쳐들어가시려고 하오나 그것은 양이 무리를 이끌고 호랑이 굴로 덤벼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옵니다. 여기서 얼마를 더 가면 진류성이 있사온데 그곳은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요충입니다. 게다가 성 안에는 군수물자도 풍부하게 비축되어 있사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진류 성주 진동은 저하고는 막역한 친구이므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패공의 휘하로 들어오도록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선생께서 이처럼 애써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선생께서 설득하시면 성주가 들어줄 것 같기는 합니까? 제가 이해로써 설득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옵니다. 이렇게 하여 진류성을 근거로 사방에서 군마를 많이 확충한 연후의 기회를 보아 함양으로 쳐들어가면 10중 8구는 성공할 것이옵니다. 유방은 크게 기뻐하면서 여 노인을 진류성으로 보냈다. 여 노인과 진류성 성주 진동은 막역한 친구인지라 진동은 여 노인을 반갑게 맞이하여 후당에서 단둘이 술잔을 나누었다. 여 노인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오자 진동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옛날부터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살고 양금 상목이서 어진 선비는 주인을 택해 돕는다 현신택주의자고 하였네. 진시황 시절부터 진나라는 무도하기 짝이 없어서 지금은 각 제후들이 저마다 배반을 하고 있는 중이네. 내가 진시황 시절 분서갱유 사건 이후로 술미치광이 행세를 하게 된 것도 명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라네. 그러다가 내가 어제 유방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그는 관상부터가 제왕지상인데다가 성품이 관인 후덕하연 그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친부처럼 따르더란 말일세. 이제 그 어른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함양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우선 진류성부터 공략하게 될 것이네. 내가 보기에는 유방이 이곳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귀공은 그를 당해낼 길이 없을 것이네. 그때에 가서 자네의 군사와 백성이 당할 고통을 상상해 보느니 차라리 마음을 돌려 먹고 패공에게 진류성을 곱게 내주고 백성도 지키면서 자네의 후일의 영광을 도모해 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진동은 너무도 뜻밖의 제안에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대답한다. 자네의 말씀에 틀린 것이 없네. 그러면 진류성을 패공에게 내드리고 그 어른의 부하가 되기로 하겠네. 참으로 잘 생각해 주셨네. 그러면 내가 곧 돌아가 패공에게 그 말씀을 전할 테니 귀공은 패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게. 그로부터 며칠 후 유방은 성주 진동의 영접을 받으며 소하, 조참 등 모든 참모를 거느리고 진류성에 무혈 입성하였다. 이로써 유방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창성, 고양, 진류의 새 고우를 수중에 넣게 되었다. 그리고 진류성에 와서 보니 여 노인의 말대로 이곳에는 무기와 군량이 놀랄 만큼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유방은 이곳에서도 약법 3장을 선포하여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니 백성들은 크게 감동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유방의 군사가 되겠노라고 자원하여 이를 모두 받아들이니 그 수는 무려 5만여 명에 이르렀다.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여익이 노인에게 말했다. 오늘날 뜻있는 청년들이 이처럼 많이 모여오게 된 것은 오로지 선생의 덕택입니다.
선생의 은공을 잊을 수가 없어 선생을 광야군으로 받들어 모시고자 하오니 선생은 금후에도 언제든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 노인은 직위를 사양하며 말한다. 늙은 몸이 현주를 만나지 못해 오랫동안 낙백 생활을 해오다가 다행히 패공을 만나 뵙게 되어 조그만 조언을 드렸을 뿐인데 어찌 무거운 직위를 내려주시옵니까? 이는 본인이 바라는 바가 아니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생의 고매하신 뜻은 알고도 남음이 싸웁니다. 그러나 나의 조그만 정성만은 물리치지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여 노인은 마지못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러면 직위를 고맙게 받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